안녕하십니까. 대민 목요처라고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연 전에 두 가지 정도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저희들 대민 목요처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학기 또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행사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강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6시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다만 시각 초청 강연을 대면 캠퍼스에서 6시부터 또 진행을 합니다. 시민분 여러분들께서도 날씨가 좀 차긴 합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강연 끝나고 또 6시에 성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아마 다음 주 여러분들 우리 재민 연구원도 관련 자료를 드릴 겁니다만 저희 개명 목요철학원에서 하고 있는 기획 학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사상에서 나타난 죽음의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 전통사상은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사상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불교 안에서 혹은 유교 안에서 혹은 기독교 안에서 혹은 무속 이 샤머니즘주 안에서 전생에서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 왔는지를 학술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민대학교 성서 캠퍼스에 참석하셔서 좋은 생각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제 강연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시인 나이덕 시인을 원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덕 시인께서 얼마 전에 대만에서 세계의 시인들이 모이는 축제가 있답니다. 아주 큰 축제인데 아마 한국 대표로 이렇게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정이 저희들 다음 주 일정하고 겹쳐서 도저히 거기는 될 수가 없고 해서 더 좋으신 분을 또 한 분 초청해 주셔서 저희들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뀌었습니다. 강연자가 함동균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가이고요. 아주 젊은 분인데 열심히 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나이덕 시인이 직접 또 추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주제 강연은 지난번 우리 대구대학교의 양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당사자입니다. 김원일 소설가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문학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래 저희들한테 주시던 소설이 있는데 이 주제와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학가의 길이라는 주제 강연을 해주실 것 같고요. 토론에서는 지난해 강연을 해주신 양진호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잠시 오늘 강연해 주실 김원일 선생님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 문해창작과를 졸업하셨고요.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거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대원학원 상임이사, 한국현대문학관 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문해창작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2014년 대상문학상 소설 부분에 또 지난번 아마 양진호 교수한테서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작입니다.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설로 대상문학상을 또 받으셨고요. 대표 저서들은 어둠의 축제, 바람과 강, 마당 깊은 집, 사람 앞길을 묻지 않는다 등 그 위에 다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원일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하고 인사합시다. 오시라고 수고 많습니다. 차례 정해 수고 많습니다. 오시라고.
제가 고향은 대구가 아닙니다만 대구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녀서 저에게는 고향도 한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까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문학가의 길이지만 사실 소설의 이해와도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좋은 문학은 비실용적이다 하는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학이 우리 사회에 실제 소용에는 닿지 않습니다. 뭐 여러 과거의 문학가를 얘기했습니다만 동네 구청장이 우리 동네 밤길은 뭐 어두우니까 건물에 좀 턱을 좀 가로등을 좀 설치해달라. 그 구청장이 자기 구 예산을 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가는 그걸 우리 삶에 직접적인 실용적이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종교와 윤리와 철학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실제로 비실용적입니다. 비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삶의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은 우리가 좋은 문학은 추세나 권력이나 권력 의지나 이런 거 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비교하는 대로 좋은 문학을 일컬을 때 제가 문학 공부를 할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문학의 정표로 삼고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와벌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모이트 형제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문학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죄와벌을 두고 얘기할 때 죄와벌은 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사람보다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서 전당포를 빙령하고 돈도를 하는 그런 노파 같은 사람은 내가 죽일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노파를 살인하고 그 노파를 만나러 온 노파의 여동생이 자매를 또 같이 두 명을 살해합니다. 이런 이 얘기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 자신이 초월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 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질서와 윤리와 어떤 도덕의 개념을 깨는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추양전 같은 것도 추양전이 아주 뭐 요즘에야 그런 게 허용되지만 그 옛날 몇백 년 전 시대에는 아주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가 기생의 딸과 연애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제 윤리적인 파괴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게 그려놓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류의 우리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문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윤리나 권위나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소설도 본 좋은 문학은 현실 또는 인생을 살피며 사색하는 자들을 그립니다. 저희 이제 다시 말하면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 또는 인생을 살피며 사색하는 그런 사람을 그리는 것이 우리가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탕, 이 바탕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갖다가 살피는 건데, 좋은 문학이 사실을 보면 좋은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부유한 자, 우리가 흔히 텔레비 드라마 같은 거 볼 수 있는 부유하고 아주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것은 사실 좋은 문학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밑바닥에 살고 있거나 혹은 그 사회에서 불행한 자, 그 사회에서 외투가 된 사람, 이렇게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버림받거나 혹은 소외되어 있거나 혹은 열등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 그런 불편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각흥시키고,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그것을 지향해야지만 또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 또 혹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내가 위에 아직도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고 혹은 또 질병에 시달리고 혹은 판자치 같은 데서 유치하게 사는 삶이 내 주위에서도 많이 흩어져 있다. 또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에 짓눌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늘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은 문학이다. 또 우리가 내 자신이 심사를 하고 남의 글을 뽑을 때도 그런 것을 쓴 글을 뽑지, 그 속에서 달콤한 얘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도 사실 쓰지도 않을 분들, 그런 소설은 그런 투구해봐야 별 당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늘 소설이라는 것은 좀 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면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밝혀내고 그 속에서 따뜻한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문학이나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큰 학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피아노를 갖다가 피아노를 한 대 사주고 산속에서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좋은 음악 교본이나 피아노 교본을 주고 열심히 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체계적인 공부를 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혼자서는 미술이 다 안 됩니다. 좋은 학원에 나가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제 자신이 피카소라는 방대한 책을, 미술책을 쓰면서 20세기 미술가들을 한번 쭉 훑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보면 혼자서 열심히 독학해서 좋은 화가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일정한 수련 과정과 좋은 스승을 다 만나서 그 결과에 자기 자신을 개척해야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스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정말 연필과 텍스트라는 것은 책입니다. 책과 아까 말하는 그런 주장례라든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라든지 양대의 책이라든지 오래안에 황수원 김봉기라든지 많은 이공수를 비롯해서 많은 소설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소설을, 좋은 시가 텍스트로 그것을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원고지와 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학력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학력이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초등학교 정도, 글자 정도 아는 사람이 나는 위대한 문학가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문학 공부를 할 때 배운 윌리엄 포그라든지 토마스 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서 다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특히 토마스 만 같은 경우는 괴테 이후에 20세기 독일권에서 난 최대의 산문가라는 것이 역시 소설가인데 그런 분이 20세기 지성을 대변하는 정도로 굉장히 소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형이상승의 소설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대학 청강생도에서 학력은 끝나고 고르키 같은 사람은 정말 거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않고 순전히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로 치면 막노동 같은 그런 체험 끝에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설가나 시인이나 크게 우리가 1930년대에 이럴 때는 우리나라 국민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는 물론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문학가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크게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좋은 문학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통 보면 문학은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험의 깊이입니다. 체험의 깊이. 두 번째는 독서의 깊이. 세 번째는 생각의 깊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체험의 깊이라는 것은 내가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이 좋은 연애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과거에 책을 읽으니까 정비석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대용소설가죠. 자유본을 쓴 사람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정비석 소설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제가 중학교 아마 다닐 때 자유본 같은 책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신문 기자가 선생 같은 분은 연애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렇게 재밌는 연애를 쓸 수 있느냐. 그 속에 보면 기생들하고 하는 얘기, 청주남녀에 대한 얘기, 사랑 얘기를 정말 너무 잘 쓰거든요. 모르는데 저 자신은 결혼을 했지만 여자의 아내 손으로 잡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전 사람은 그런 방법이 그냥 책을 읽어서 쓴 것이지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그분이 어느 기자와 대담한 데 쓰는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체험의 깊이라는 것은 관찰력에서 나오지 않느냐. 내가 사진을 해보지 않아도 사진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사진을 한 소설을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그걸 보통 추체험이라고 하는데 간접 체험을 통해서 따라 넣는 지식. 아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선생은 뭐 여러 방면의 얘기를 가지고 쓴다. 사실상 마당이버도 썼지만 네덜프런 소나무 같은 소설은 일제시대 1910년대 우리 나라의 사문과 민속과 형평과 이런 얘기를 처음에 9권짜리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양반부터 아주 하찮은 노비인 문제까지 해서 1910년대 우리 민족이 겪은 얘기를 썼는데, 그런 전부 다 내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처음도 안 해봤지만은 대부분 다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대 나왔을 때 어느 자리에서 박형희 선생님을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박형희 선생님은 토지를 처음에 쓰고 있을 텐데, 선생님은 그 토지의 세대를 그 시대, 그때 처음에 토지를 쓸 때 시대가 일제 초역의 그 시대를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민속주의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시대를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그냥 그것을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선배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쓴다. 그리고 그분이 걔가 토지의 무대가 된 하동의 평사기를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가기 했는데, 박경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건 또 차를 타고 버스 같은 거, 버스를 타고 그쪽 지방을 한번 슬쩍 지내가 보는 기억밖에 없대요. 잘 살아보지도 않고 그 하동의 토지의 무대가 된 평사기에 살지도 않고 전혀 그 길을 모르는데 지나가본 기억밖에 없는데, 지도를 보고 그 바다를 만들어내고 그 지리산 밑에 섬진강 그 평사리라는 하동 땅을 무대로 삼고 이런 것이 다 어쩌면 그 처음에 깊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찰력, 상상력, 여기서 나온다. 더불어 독서의 깊이라는 것도 그 독서를 통해서 교양을 쌓아낸다.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시대에 제가 소설가로 데뷔를 할 때 1960년대 데뷔를 했는데, 그 시대는 그냥 열심히 좋은 소설 읽고 내가 또 열심히 석작을 하고 이렇게 참 글을 써보는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쉽게 소설가가 되는데, 그 후로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고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분야가 복잡하게 하게 돼서 영어 공부하는, 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 한국 건대사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 개항 이후에 한국 건대사의 발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속화를, 지금 사실 아파트 공간에서 크고 도예지에 메뚜기가 몇 월달에 잡히는데 메뚜기를 먹어본 기억도 없을 뿐이죠. 근데 우리 어릴 때 다 메뚜기를 잡아서 끼어서 메뚜기를 구워서 먹고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자기들 경험을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글 같은 거 읽으면서 별도의 정말 자연 공부라든지 삶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의 폭이 단순하게 문장을 잘 엮어내고, 혹은 또 얘기를
잘 만들고 이것까지 보면 절대 좋은 수업을 못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공부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말하는 대로 좋은 교육을 통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체득하는 공부, 많은 책을 읽고 많이 관찰하면서 많은 체험의 깊이를 쌓는 공부를 그러면 생각의 깊이라는 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추구해서 생각을 자꾸 이제 여물어 나가는 무엇을 쓸 것인가 하나의 소재나 하나의 주제나 어떤 일거리가 있을 때 혹은 또 시적인 소재가 있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무언가를 갖다 그 속에서 주입하는 나의 세계, 내 개성의 세계, 내 얘기를 그 속에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고전을 읽자는 건데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보통 보면 교양 과목 우리나라에는 아직 책을 잡지 않은데 최소한도 한 100권의 교양 책을 내가 법학을 전공하든 의학을 전공하든 자연과학을 전공하든 뭐 토목을 전공하든 여러 전공 방면이 다를 거라는 꼭 문학을 하지 않더라도 인문학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100권의 책은 읽어야 됩니다. 그 100권의 책 속에는 문학책이 한 50권 되겠죠. 나머지는 뭐 다른 정말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또 성수도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철학이나 윤리나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 한 100권의 책 속에 한 50권 정도 이상은 문학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 책을 많이 읽어야 이제 그 문사책인데 문학과 사회와 철학 그 세 가지 종류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이 그런 경험이 체득돼야만이 좋은 문학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한 인간이 자기 완성에 길로 나간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20대 초반에 읽은 책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사실상 내가 30, 40대, 50대 들어서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시간이 읽어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세상을 좀 알아가면서 이런 책도,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특히 건들픈 소설 같은 것을 쓸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관한 책을 수십 권도 넘이 아마 읽었을 거예요. 뭐 수백 권도 읽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책만 뽑아서 읽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읽었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10대 후반에 젊을 때 읽은 것이 내 소유 양식이 평생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 작가가 한 문학가들이 언제쯤 제일 좋은 소리를 많이 씁니다. 보통 보면 뭐 한 40, 50대 넘어서서 독서 수준도 높고 인생적으로 살아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기의 조부나 부모나 누구함도 죽음을 통해서 인생에 누가 탈관돼서 의미를 깨달아야 좋은 소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세, 한 25세 전후에 또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물론 뭐 40살 다 되도록 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20세 전후 25살 전후로서 운동선수의 피크에 올라갔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물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25세 전후에 제일 그것은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위대한 사람들의 발명도 전부 다 그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작가가 까뮤인데, 까뮤를 읽으면서 문학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까뮤도 그만큼 20세기에 제일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까뮤 이방인 쓴 사람 아니지. 다 압니다. 까뮤야말로 정말 40대 중반에 노벨을 받고 교통사고를 분해했습니다. 까뮤가 살았던 다른 사람은 뭐 20세기 프랑스가 최대 소설가 겸 철학자, 실존 철학의 대가인데 까뮤 이방인이 24, 50 그대 살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토마스 만 독일 작가의 부르덴 부르가의 집안들, 그 작품을 가지고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부르덴 부르가의 집안들 지금도 책이 두꺼운 책 2권으로 나와 있는데 24살 때 자기 자신의 퀴벡에 독일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퀴벡의 유명한 중개 무역사회랄까 항구이기 때문에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부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가족을 다 끌고 미넨 쪽으로 독일의 남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자기들의 기억은 소년시대의 퀴벡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제가 그 퀴벡에 가서 토마스 만이 태어난 집 박물관으로 되어 조그마한 무단 2층 작은 집인데 가지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살 때 자기 번성하던 할아버지 때와 자기 아버지 때와 자기 대에 자기 소년시대와 그 얘기를 가지고 25살 때 이 사람이 대학교 청강성 비슷하게 뭐 이런 도서관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할 때 틈틈이 쓴 소설이 써서 그 소설을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물론 그 후에 뭐 이 사람이 하나도 소설을 썼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으로 그려지는 부르덴 부르가의 집안들이 24살 때 쓴 소설. 여러분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소설, 뭐 톨스토이가 수염이 허옇게 이러니까 그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대작, 그 안나 카레니나 이런 것은 굉장히 노년에 썼을 것 같지만 사실은 30, 40대 그 부분이 써서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쓴 소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윌리엄 포거너 같은 작가는 사실 미국에서는 해밍웨이, 여러분 해밍웨이 다 알죠? 가동하다 보니까 해밍웨이 노벨상 받았는데 뭐 그 사람도 학력이 거의 없죠. 고등학교 졸업인데 그 같은 시대에 산 윌리엄 포거너 소설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윌리엄 포거너 소설은 정말 문학 공부하는 전문가들이나 좀 열심히 읽을까, 일반 독자들이 따라가 쓰기 힘들어요. 열심히 그러면 쭉 엄연과 분돌한 소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소설을 도대체 그 처음에 펜지의식이라는데 난 그 소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소설에도 참조를 했는데 그 바보 이런 지능이 성인인데도 지능이 한
유아 수리는 놈들은 아이의 의식을 따라가는 이 청취함.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꽃밭에서 놀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 현재가 오고 나는 꽃밭에서 놀았다. 그럼 내가 어릴 때 그 아버지와 같은 꽃밭에서 놀고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기억해내는 자기 의식 속에서 기억해내는 문장으로 그걸 방점 처리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현재 얘기인지 과거인지 따라갈 것 없을 정도로 그렇게 썼어 소설을. 몇 살 썼나? 이 사람도 20살, 4, 50, 4살, 24살 때 이 엄연한 분노를 처음에 목이라는 소설을 22살 때 쓰고 난 뒤에 내가 묻는다에 관념이 없죠. 내가 관념이 없죠. 내가 좀 더 어려운 소설을 쓰고겠다. 너희들 정말 깜짝 놀라게 보겠다. 이래서 24살, 4살 때 엄연과 분노 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미국보다 프랑스에서 더 알려졌고 그 소설로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 위대한 소설들이 대부분 다 보면 24, 5세 때, 곧 30대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상 같은 작가의 내가 설이 못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살게 피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40이 됐겠지만 그런 이상 같은 사람이 60살까지 살았다고 해서 더 위대한 소설을 쓸 수 있을 때느냐 다른 못하죠. 지금 그 송천에 가는 저하고 나이도 뭐 가는 거 김승옥 씨를 순천에 길해가지고 그 사람 문학상을 만들어서 순천 KBS와 순천시에서 저희들 그 심사를 올려가지고 2회 심사를 했는데 그 김승옥 씨의 무진기행이라는 온 1961 서울 겨울 이런 소설을 단편적으로 썼는데 우리는 생존에 있습니다. 생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상을 만드는 데서 저희에는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2,000만 원 기금을 올려서 만들고 그 순천에 있는 순천시에서 책무가 반 내고 나머지 순천에 있는 뭐 기업이라는 것이 뭐 따로 있겠어요. 순천 같은 조그마한 시에서 그래도 그 지방에 있는 기업가들이 그 상금을 내가 보태겠다. 그 돈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올해는 2,000만 원 시민에게 2,000만 원 상금을 만든 마련해서 중국은 참 순천 시민이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 김성욱 씨가 지금 또 사회 소설을 못 씁니다. 젊을 때 21살 때 쓴 무진기행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층을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소설이 엄청난 그 반영을 일으키고 동시대 문학인들이 그 소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 후배들은 한국문학에 정말 어려운 한문 투의 문장의 50년 소설가들 손창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소설을 읽다가 무진경에 와서 읽을 때 우리말을 이렇게 쓰구나 한글 시대 문학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대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다 놀랐습니다. 놀란 그 영향이 그 후배한테 미쳤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두 번에 걸쳐서 시장이 청에서 순천 그 유일대를 만난 대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 사업한 사람은 문학청 있는들이 아니죠. 그래도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고향의 선배가 이런 소설을 쓰다가 읽어보고 그때 참
평에서 이런 작가가 나타났구나. 놀랐다. 자기를 대학 시절에 설패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평에서 받아볼 때는 우리가 예수가 제 자신은 종교 당원주의라서 기독교나 불교나 마음에나 교회에 대한 편견은 없어도 많은 어제도 저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 같은 사람도 사실상 33살에 십자가에 처형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 3년간 광야를 다니면서 제자와 더불어 한 설교가 30세 이전에 다 한 얘기잖아요. 남긴 말들이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말 자체가 그 마찬가지로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문학이나 사실 모든 스포츠나 모든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 20, 30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또 저는 소설 사실 아직 쓰고 있습니다. 건간의 단편 하나를 형과 함께 간 길이라는 단편 한 편을 하나 써가지고 어느 잡지에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공을 보내고 지금 내려왔는데 형과 더불어 6.25 전쟁 때 군에 간 형이 휴가를 나와서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막내 동생을 다리고 고향에 같이 가자. 고향이 한 40리 떨어진 곳인데 지금 현재는 상주로 무대를 하고 고향은 함창으로 그랬어요. 함창 갔다 오자. 내하고 형하고 같이 제가 고향 52년도 그때 고향 가는 길에 형하고 나눈 얘기를 썼어요. 소설로. 그리고 소설 마지막에 그리고 형이 나를 달리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군으로 가고 난 보름 후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형이 사망했다는 유골 상대로 우리 집으로 왔다 하는 소설을 끝냈는데 그래서 쓰면서 70이 넘어서 쓰는 이런 소설이 과연 내가 젊을 때 20, 30대 쓴 소설의 어떤 그런 역량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전조 그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 30대 쓴 소설이 지금 쓰고 있는 쓴 소설보다 훨씬 잘 썼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역시 지금은 그냥 쓴 소설이고 그때 쓴 소설도 그때 내 정신 상태가 나의 절정이가 아니었나. 나머지는 여분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글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쓰느냐 주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주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줄거리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장을 주제와 구성과 문장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이 아니고 하나 짧은 내 인생을 정리하는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또는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1년 만에
내가 원래 지나온 올해를 내가 겪은 것을 내가 정리해보고 싶다. 이럴 때도 한 해 내가 오늘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올해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올해 살아왔던 것을 쭉 한 과정의 얘기를 있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문장의 기술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똑같이. 물론 이제 읽는 사람은 주제를 이거 무슨 내용을 썼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썼구나.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서 참 재밌게 남들 읽는 거 참 재밌게 썼다.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구성을 얘기하고 참 표현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내 마음에 들어있어. 그 기분, 느낌, 감정을 잘 전달해줄까. 이 전달해내는 그 심리, 문장의 표현력을 어디서 길어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쓰는 표현. 문장 공부를 해요. 문장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문장이 그냥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의 수혜나 국어식 같은 것도 우리 주사체나 아주 잘 쓴 글을 보면 오랜 동안 숙련된 노력에 있어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에 간다. 집에 간다는 것도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것은 자꾸 연습을 하면서 좋은 문장을 써봐야 돼요. 내가 좋은 글을 읽었을 때 그냥 읽는 거로 끝나지 않고 좋은 글, 읽은 글을 다시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서 문장을 익힌다. 많은 문장을 잘 쓰는 작가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문학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분 소설을 좋아해서 그분 소설을 열심히 뺏겨왔습니다. 지금은 뭐 뺏길 필요가 없이 지금 컴퓨터가 이것이 쳐번없이 뺏기는 게 있죠. 제 자신도 문학을 처음 할 때는 남의 좋은 소설, 문장을 잘 쓰는 소설, 황준환이라든지 김동희라든지 이런 분 글을 한 뺏겨봤어요. 못해도 공식이다. 연필로, 물론 연필로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문장을 만들잖아. 문장을 이제 쓰고는 것을 적어드리면 비단결 같은 뭐 황금절판, 그냥 황금절판 하면 앞에다 비단기를 꼭 넣어야 되느냐, 그런 수식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눈썹 같은 반달, 눈썹 같은 반달, 같은이 필요하냐, 뭐처럼이 필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에 붙이는 말에 앞뒤에 연결, 이런 모든 것은 이제 그런 문장의 수련 같은 것도 자꾸 자기가 써본목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문장을 만들어가는데요. 그 문장 수련이 무슨 글을 쓰느냐나 내용을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을 앞서서 문장 공부를 부터 해야 된다. 제가 어떤 면 문학과에 길러 소설에 접근
평생은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소설이나 문학에서도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소설이나 문학에 분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감정적인 요소, 추리적인 요소, 혹은 또 가정적인 것, 혹은 사회적인 것, 혹은 또 요즘 텔레비 드라마 연기했던 미생같이 직장 관계, 이 또 우주나 지구를 떠난 헬리코프터가 지금 환상과 모험처럼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하나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세계, 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화를 나는 여덟 살에 아버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전쟁을 아버지가 했는데 그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동료 서해가 얘기한 아들의 아버지는 소리가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를 다시 복원했는데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이랬을 것이다. 많은 것을 추측이라고 그러나 체험하지 않은 한 아버지 모습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내 좋은 얘기가 있는데 이까지 소라고 써보라고 그 얘기가 내 마음에 내 신경을 올려줘야 내가 그 감흥을 쓸 수 있지. 아무 얘기나 쓰는 게 아닙니다. 된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삶, 1950년대 전쟁 전후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 그런 소개나 그런 얘기, 또 그 시대에 관한 책 같은 것을 읽어야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쓰고 싶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완전 이런 그런 젊은이 나도 젊은이들을 보고 젊은이들 많이 관찰해서 쓰면 쓸 수 있지만 그것은 내 목이 아니다. 내가 쓰고 싶고 우선 내한테 감동이 들어오고 나한테 감동이 들어오는 얘기가 그리라야 내가 쓸 힘을 얻는다. 난 그것을 좀 1950년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관한 자료, 그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학적 책, 그런 책을 스크랩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사실 여러분 아버지에 관한 얘기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시대의 사회에서 아버지를 둘러싼 있는 데서 그 당시 그 우리나라의 약간 지모들이 좌익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에 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고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로서 결과를 그 속에 아버지로 아트를 넣는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일사하는 주시고 그래서 그 소를 처음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결혼할 때부터 그 소를 시작해서 마지막은 내가 8살 때 내가 유교 전쟁을 만났고 8살 때 아버지가 헤어지는 장면까지 내가 써보고 싶고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아까 제가 말한, 나는 이상하게 그 헬리포터나 그 추리나 관상이나 그런 마음의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실가 안 그러고 요즘 나는 연애물이라고 책을 쓰거든요. 아까 누가 사장이 그런 걸 가지고 사인을 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번 써봤어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한기에는 소설이 그런 노래 소리가 아니고 그 시대에 이 얘기를 한번 써봤는데 그 이외에는 한 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분야는 50년대를 딱 잡아야 돼요.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가 다시 우리가 농민이 80%고 노인구 20%도 안 되고 빈곤한 시대인데 정신법을 제대로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를 잡아야 나는 속이 잘 붙습니다. 종년에만 평범한테 그런 글도 52년도 전쟁 와중에 평화가 지불한다는 걸 쓰고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얘기하다 보면 제 얘기 말고 국문에 읽고 싶은 것이 신문 다른 시